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박지원의 한문소설 허생전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허생전의 주제는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빈섬을 통해 이상향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생이라는 뛰어난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허생전은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 작성한 견문록인 열하일기 권십의 옥갑야화에 실린 한문 단편소설입니다. 제목이 없는 이야기이나 후대에 주인공인 허생의 이름을 따서 허생전이라는 명칭이 임의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허생이라는 이인적 면모를 지닌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경제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 그리고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례허식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허생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허생은 매점매석을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러한 성행위를 통해 작가는 그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허례허식에 치우친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생이 군대를 이끌고 빈섬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배층의 무능으로 인하여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이용후생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왕 대장과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허생은 이완에게 부국 강병을 위한 인재 등용과 치욕을 싣기 위한 명나라 후손과의 결탁, 그리고 유학과 무역이라는 시사삼책을 제시하지만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이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의미 없는 북발론만 내세우는 무능한 양반 계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작가가 허생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현실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며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남산 밑에 있는 묵적골에 살며 책 읽기만 즐겨하던 가난한 선비인 허생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장안의 부자인 변씨에게 만냥을 빌린 후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하여 큰돈을 벌게 됩니다. 이후 도적의 소굴로 찾아가 도적들을 설득한 뒤에 이들을 이끌고 미리 보아둔 빈섬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합니다. 이곳에서 농사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허생은 자신의 이상국 건설 시험을 마친 뒤에 섬에서 나와 나라 안의 빈민을 구제합니다. 변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 대장이 허생의 사람됨을 알고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고 허생은 시사삼책을 제시하지만 이완 대장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허생은 지배층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면서 이완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허생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집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허생은 가난하지만 비범한 풍로와 이인다운 면을 지닌 선비로 지배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적으며 돈을 수단적 가치로 여기지만 산업공상의 계급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허생의 처는 실용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경제적 능력을 중시합니다. 허생으로 하여금 상행위로 나서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변씨는 조선 후기의 신흥상인 계층으로 호탕하고 도량이 넓으며 배포가 크고 대범한 인물입니다. 현실적 감각을 지녔으며 허생의 인물됨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진 인물로 이왕 대장과 허생의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늙은알미는 서술자를 대신하여 과거의 사건을 정리해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이완은 무능한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과거의 인습에 얽매여 새로운 변화를 거부합니다.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허생과 이완의 갈등 양상입니다. 작품에서 허생은 신뢰를 중시하는 인물인 반면 이완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허생은 실리적 측면에서 당시 집권층이 주장하던 북벌론을 실천하기 위한 시사삼책을 제안하지만 이완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허생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허생과 이완의 갈등은 지배층이 주장하는 북벌론이
결국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을 개혁할 의지 없이 속으로는 전시체제의 긴장감을 조성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간파하여 만들어낸 소설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이라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소설에 등장시킴으로써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허생의 성격 변화입니다. 허생전의 작품 전반부에서 허생은 그의 처와 갈등하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가장이며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인 집권층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조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을 이완에게 제안하며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지식인이자 비범학 능력을 지닌 이인으로 그려집니다. 네 번째, 허생전에 드러난 허생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허생전에서 허생이라는 인물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군도를 이끌고 빈섬에 들어가 이상국 건설을 시도한 것은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여 성과를 얻음과 동시에 어려운 처지의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대 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완에게 시사삼책을 제시한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품 속에서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의 일이요. 만양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라고 말한 부분과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라고 말한 부분에서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상인을 장사치로 낮추어 표현하며 자신은 사대부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산업공상의 전통적인 계급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가 스스로도 양반이라는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사삼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린다는 설정은 문제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허생의 성행위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허생이 변씨에게서 빌린 만냥을 가지고 굳이 과일과 말총을 사들인 까닭은 조선이 유교 문화를 숭상했던 양반 사회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배층으로 행사하는 양반에게는 명예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명예를 지키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손님에게 번듯한 상차림으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과일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또한 양반은 의복을 입을 때 격식을 갖춰야 하는데 머리에 망건을 두른 뒤에 망건 위에 탄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써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망건과 탄건 그리고 갓의 주재료가 말총이었습니다. 결국 과일과 말총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필수품이었으며 허생이 이러한 물건들을 매점매석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양반들이 제사 같은 예도나 의관을 중요시하여 그런 물품 값이 10배로 뛰어올라도 그 값을 주고 반드시 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허생의 이러한 상행위는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허생의 말대로 만냥이 불과한 돈으로 나라 안의 과일과 망건 값을 좌우했다는 것은 당시 경제 구조의 취약성과 거칠애에 치중하는 양반의 허례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돈, 만냥의 기능입니다. 허생은 변씨에게 만냥을 빌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허생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허생의 장사 미천으로 사건 전개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본 변씨의 대범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그 돈으로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빈섬의 의미와 허생의 의도입니다. 빈섬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를 짓기에 좋고 바다 밖의 서문과 장기의 중간쯤 위치하여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어 해외 무역에도 적합한 곳입니다. 허생은 이러한 빈섬으로 군도들을 데리고 가 당시의 조선 사회와는 다른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허생이 구현하려 했던 이상 사회는 농업을 통하여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빈민을 구제하며 덕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군도를 교화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비교입니다. 허생과 홍길동은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
반항적인 인식을 지녔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또한 주어진 현실적 상황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향한 이상향이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양반이며 모두 사대부의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세는 학문을 하는 선비로서 경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홍길동은 무관의 기질을 지닌 영웅으로서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하려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허생전은 주인공이 물건을 독과점하는 행위를 하며 경제 질서를 물랑하게 만드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에 홍길동전은 활빈당을 조직하여 지배체제에 항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허생전의 주인공의 지향점은 빈섬을 개척하는 것이었으나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율도국을 건설합니다. 허생전의 결말은 주인공인 허생이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다는 열린 구조인 반면에 홍길동전은 주인공이 백일 생산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9번째, 소설의 결말 구조입니다. 당대의 현실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허생은 현실을 개혁하고자 이황대장에게 3가지 계책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이황이 이를 거절하자 허생은 이튿날 종적을 감추고 사라집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허생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던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갈등이 해결되고 주인공의 소망이 성취되는 행복한 결말의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다른 중심인물의 정적이라는 허생전의 미완의 결말 구조는 암시와 여운을 주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허생의 이인다운 풍물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번째, 허생의 행위와 작가의 현실 인식입니다. 허생이 집에서 글만 읽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결여된 서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대부의 허위적인 삶을 비판합니다. 또한 변씨에게 빌린 돈으로 매점매석하여 돈을 버는 것에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적하며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된 양민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무능한 지배 계층과 이용후생의 정책이 부재해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시사선책을 제시하는 장면에서는 북벌론의 허구성과 집권층의 무능력, 그리고 허례허식을 비판합니다. 11번째, 허생전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허생전이 쓰인 조선 후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사회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던 이른바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쟁이 극심하였고 경제적으로는 화폐가 유통되며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어 부의 축적과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신분 계층이 등장하는 등 사회 변동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조선 봉건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왔던 신분제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조선 봉건 사회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2번째, 허생전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조선 후기는 일부 선구적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 사회를 지배해온 성리학의 비현실성이 극복되고 현실 문제에 눈을 돌린 실학이 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학은 17세기 후반에 방계 유향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8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성호 이익 등에 의해 토지 제도 및 행정기구 그리고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관심을 두는 학풍은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상공업의 유통과 생산기구 전반에 기술 혁신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이러한 18세기 후반의 실학 학풍을 일컬어 이른바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며 연암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해서 연암학파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우리보다 발달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적극 주장하였기 때문에 북학파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실학파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은 농민이나 수공업자 또는 상인 등 서민층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3번째,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박지원의 한문소설 호질이 있습니다. 호질은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호랑이가 아첨을 잘하고 부도덕한 인물인 북곽선생을 비판하는 풍자소설입니다. 북곽선생은 당대의 4대 부층을 상징하며 위선적이고 성리학적 이념에 사로잡혀
관념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풍자성은 허생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생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설로 최시한 작가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기 형식의 성장 소설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투쟁이 한창이었던 1990년대의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하여 현실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허생이란 인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허생전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